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 현대정치사 정치특강, 오늘은 6, 70년대 근대화와 박정희라는 주제입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해놓은 일도 그렇고, 또 그의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특징이죠. 또 그의 그 인생의 그 여러 이 흔적들도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40년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박정희, 역사 속의 박정희, 역사적 인물로서의 박정희에 대한 정론적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제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그 정권의 특징이 동원체제적 정권입니다. 동원, 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고요. 목표를 향해서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그 체제가 작동됐던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특정한 방향, 어떤 방향, 그게 근대화입니다. 그 근대화, 이걸 국민들한테는, 박정희가 국민들한테는 근대화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잘 살아보세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국민이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근대화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동원했던 체제입니다. 그래서 동원체제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동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융합적 방식의 국정운영을 했습니다. 이 동원체제는 대개 역사상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동원적, 융합적 체제, 인클루시브한 정치체제. 하나는 배제적 체제, 익스클루시브한 정치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동원체제는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만 동원하는 배제적 방식의 국정운영을 할 수도 있고, 전 국민을 어떻게든 이 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 동원시키려고 하는 융합적 방식의 동원 체제도 가능한 거죠. 이 박정희 체제는 이 융합적 방식을 선택한 동원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다양한 이유로 반대한 학생들을, 뭐 삼성개헌에 반대하거나, 뭐 예비군에 반대하거나, 한일협정에 반대하거나, 유신 체제에 반대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이 반대하고, 종교인들이 반대하고, 지식인들이 반대 투쟁을 하고 데모를 했는데, 이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유인을 해서 체제 안으로 껴안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체제가 박정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박정희 정권의 체제 운영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향토장학금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야, 정권이 주는 돈 가지고 학교를 다녀?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배타시하고 했지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비록 데모하는 학생들이라도 잘 가르쳐서 잘 훈육해서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면 되지 자꾸 감옥에만 갖다 넣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는 학생들이 데모를 해도 실제로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경찰에 가서 한 29일 구류 처분받고 있다가 나오든지 뭐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물론 몇몇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시범 케이스로 혹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 그렇고 민청학령 사건의 몇몇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나 대다수의 이 학생들이나 지식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융합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제는 우리가 흔히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융합적 방식의 독재, 융합적 방식의 동원체제적 성격을 갖는 독재, 뭐 독재라고 불러도 이런 방식으로 불러야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정 세력, 이를테면 자유우파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정권 잡자마자 나서서 지금껏 배제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하면 비록 독재라고 불리워졌지만 융합적인 동원체제를 유지했던 박정희 정권이 문재인 좌파 독재와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정희 정권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대화, 잘 살아보세요. 어떤 정권이 목적을 갖는다는 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목적이 뭔가요? 자유우파 때려잡는 거 말고 뭐 목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정신, 국정과제, 국정지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박근혜 정권도 이명박 정권도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정권도 그런 의미에서 근대화 잘 살아보세요와 같은 박정희 정권 때의 그 국민적 합의에 의한 이 목표 설정과 같은 이런 목표를 설정한 정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탁월한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수단들을 쓸 것인가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그 국민 동원을 국가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박정희식 국가 주도 산업화입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을 동원해서 근대화시키겠다. 목적도 분명하고 수단도 분명합니다. 국가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명징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박정희 정권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비판하건 찬성하건 박정희 정권이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로 가는 수단이 분명했고 그 수단을 이루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했다고 하는 점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이 분명한 목표가 있지도 않고 따라서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수단도 분명치가 않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정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전형적으로 그런 무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정하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국가의 역할을 명징하게 정리해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박정희는 그런 의미에서 드물게 보는 훌륭한 리더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훌륭한 리더가 목표를 잘 설정하고 또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경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른바 관료적 합리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단을 이렇게 가면 저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의문 없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는 이 관료적 합리성과 관료적 효율성. 이것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일탈적 현상을 잡아내기도 쉽습니다. 한국이나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나 60년대, 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 태국 같은 나라 다 비슷비슷하게 개발도상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경제 수준이나 여건이 제일 안 좋았죠.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OECD 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비약적으로 발전, 업그레이드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나서도 아니고, 나무가 많아서도 아니고, 땅이 넓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리더십이 훌륭해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뭘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도 딴 데서 돈을 빌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차관으로 되게 빌려왔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빌릴 수 있는 크레딧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가서 돈 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차관이죠. 차관을 빌려오면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우에 이게 경험적으로 연구가 다 된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우에 차관을 빌려오면 이 차관이 실제로 공장을 짓겠다고 빌려왔는데 공장을 짓겠다고 1,0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이 1,000만 원이 그대로 공장 짓는데 들어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선진국도 100% 이렇게 들어가는지 않습니다. 왜? 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빌려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1,000만 원을 빌려왔는데 실제 공장 짓는데 얼마나 돈이 투입되냐. 이게 차관 누수율 또는 차관 전달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달률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와서 진짜 공장을 짓는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50%의 전달률이죠. 공장 짓겠다고 1,000만 원을 차관을 빌려왔는데 200만 원 밖에는 공장에 투입 안 됐다. 그럼 전달률 220%죠.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은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차관을 빌려서 공장에 들어오는 과정에 인허가권을 가진 수많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다 자기 주머니에다 조금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와서 800만 원은 바로 그 기득권 세력들한테 다 주머니에 들어가고 실제로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남미 대부분의 나라의 평균 전달률이었습니다. 평균 전달률 15%에서 20%.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IMF나 IBRD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처럼 보인 거예요. 공장 짓겠다고 1,000만 원 가져갔는데 아직 여전히 공장이 안 지어지고 또 돈 빌리러 오니까 또 주면 또 그게 다 계속해서 빠지니까 전달률이 15% 20%밖에 안 되니까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적 연구예요.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대체 차관을 1,000만 원 빌리면 얼마나 실제 공장 짓는 데 쓰여지냐, 얼마나 실제 도로 닦는 데 쓰여지냐. 자,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 좌파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기를 차관 빌려가지고 정치자금으로 썼다. 박정희 개인 금고에 들어갔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공격과 루머들이 횡행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한민국도 다른 이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이 전달률을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시기 전문가들이 대체로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차관 전달률이 몇 %냐? 85%에서 80%입니다. 1,000만 원을 도로 짓겠다고 가져오면 그 중에 850만 원은 실제 도로 짓는데 쓰였다는 거예요. 150만 원은 어디로 갔냐? 뭐 이게 당시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갔거나 박정희 청와대의 통치자금으로 갔거나 또는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거나 했겠죠. 선진국의 경우에 선진국끼리 거래를 해도 대개 공식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의 리베이트는 그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엄격해졌고 깨끗해졌지만 지금 50년 전, 60년 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대를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은 박정희 정권이 정말로 깨끗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후진국인데, 개발도상국가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돈 한 푼 안 먹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외국의 유명 CEO들이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세계 굴지의 무기회사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직접 달러를 현찰로 큰 가방에 들고 청와대에 방문을 해서 이번 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제가 이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리베이트입니다 하면서 돈을 갖고 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돈 가져가서 대신 무기로 달라. 그거 돌려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에요. 개발도상국가 평균 전달률이 20%일 때 박정희 정권의 전달률 80%, 85%의 비결은 박정희 대통령이 청렴결백하고 유능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45년, 48년 또 이제 6.25 전쟁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이승만 없이는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없고 박정희 없이는 근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이승만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은 박정희 없이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는 좌파는 거의 세력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하에서 암약하다가 수사망에 걸려서 사건으로 나타난 몇몇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이 세력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좌파는 세력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있었습니다. 야당은 두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세력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처음에는 손잡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했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결국은 사이가 벌어져서 이승만 정권 때 내내 야당을 했던 한민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민주당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민주당이 4.19 혁명의 와중에 4.19 혁명 후에 선거에서 집권을 하죠.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분열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구파와 민주당 신파로
분열하는데 민주당 구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구파의 리더인 윤보선이 상징적 대통령을 합니다. 민주당 신파의 리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합니다. 실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신파 정권입니다. 구파 정권이 아니라 신파 정권입니다. 이렇게 신파와 구파가 당은 하나로 민주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른 당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윤보선과 장면은 끊임없이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세력이 5.16 정변을 통해서 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실권자인 장면은 수녀원에 도망가서 3일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박정희 세력의 이 군사정변은 민주당 정권에서도 실권자가 신파였기 때문에 신파를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신파의 리더인 장면 총리가 도망을 가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상징적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윤보선한테 가는 거죠. 그때 윤보선의 반응이 옳게 왔구나 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구파가 신파와 완전히 갈라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윤보선이 형식적으로 이 군사정변을 용인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신파와 구파와 신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구파를 대표하는 윤보선, 그 윤보선의 구파의 맥을 계속 잇고 있는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그리고 신파의 리더가 장면, 이 장면의 계보를 쭉 잇고 있는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이 구파의 김영삼과 신파의 김대중이 야당의 이 투톱이 되는 것이고요. 이 구파의 김영삼이 나중에 3당 합당을 통해서 박정희 세력의 이 후계 세력과 손을 잡게 되면서 또 다른 정치 개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파인 김대중은 계속해서 야당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네 번째 도전만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김대중 세력이 노무현, 문재인에까지 이어지면서 함께 지금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인 구파, 신파와 구파로 나눠져 있었긴 하지만 이들은 계보 정치로 나눠진 거지 이념과 계층과 세력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윤보선과 장면이 뭘 그렇게 달라요?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력은 공화당 세력이었습니다. 박정희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만든 민주공화당이 기존의 구파, 신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력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력. 자, 구파든 신파든 뿌리는 지주들한테 있습니다. 이 구파와 신파의 뿌리가 한민당에 있었다 그랬죠. 이 한민당은 지주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 김성수가 고려대학교의 그 설립자잖아요. 전라북도의 그 넓은 옥토가 다 김성수 집안 아닙니까? 그런 대지주들입니다. 근데 공화당, 민주공화당, 박정희 세력이 집권한 다음에 만든 민주공화당은 그런 지주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테크노클랩, 기술 관료들,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제가 지난주에 특강회에서 말씀드렸는데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두 엘리트 세력이 등장했다. 하나가 세력적으로 등장했는데 하나가 학생이고 하나가 군인이다 그랬죠. 군인은
이 후진국,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가장 근대화되고 잘 조직화된 전문 집단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요. 미국의 세계 전략 일환으로 미국이 그 후진국의 엘리트 군인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죠. 미국식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도 가르치고, 미국식 무기 체계도 가르치고, 미국식 군대 조직 방법도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은 군인이지만 그 사회의 어떤 엘리트보다도 더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핵심부와 네트워크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당, 박정희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만든 민주공화당은 바로 그런 선진적인 테크노크래트들과 지식인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반면에 야당은 구파든 신파든 뿌리가 지주들이고 따지고 보면 구정치인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정희 정권과 민주공화당을 그냥 독재 세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이것에 대항했던 YSDJ를 민주화의 무슨 투사처럼 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왔는데 그게 실체적 진실은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진도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 60년대,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이 1972년에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박정희 정권은 융합적, 인클루시브한 권위주의 동원체제다 그랬는데, 유신체제는 이 인클루시브한 성격이 익스클루시브한 걸로 약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제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동원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소해지는 거예요. 융합을 하면 끊임없이 정치적 반대자도 끌어안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 말로 치면 진짜 협치를 하는 건데 유신체제는 협치가 아니라 배제를 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배제하고 일방 독주를 하는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기반이 더 축소되고 협소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몰락으로 붕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신체제로 가는 데에는 내외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세계적 냉전체제가 데탕트 체제로 바뀝니다.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1972년에 상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어버려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오로지 미국과의 한미동맹에만 의지해서 세상을 봐왔는데, 그리고 소련도 적이고 북한도 적이고 중공도 적이다. 중공이 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중공과는 국교도 맺지 않고 대만, 타이베이하고는 국교를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벌어진 거죠. 닉슨 때. 그리고 그것을 일본은 먼저 알았던 모양인데 박정희 정권은 그걸 미리 설명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 데탕트와 미중 국교 정상화가 갖는 충격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런 급변하는 이 대외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체제가 필요하다. 박정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본격적으로 선언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내용적으로는 김일성 1인 지배 체제였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인민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중국 눈치도 보고 소련 눈치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71년을 전후해서
이제 그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정립을 해버립니다. 체제 경쟁을 수십 년간 해온 상황에서 적이 먼저 유일사상 체계 쪽으로 확 가버리는데 거기에 우리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일사불란한 유신체제로의 전환의 촉발제가 됐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1971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박정희 대 김대중, 여기서 박정희가 94만여 표를 이깁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다. 당시의 인구 숫자나 유권자 숫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정희가 윤보선과 1963년에 선거했을 때는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94만 표 차이는 상당한 여유 있는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박정희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야, 이기긴 이겼는데 쉽지가 않다. 우리가 김일성이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판에 4년마다 한 번씩 이런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된다면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너무 소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박정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시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다. 대통령 직선제를 당분간 유보하자. 이게 유신체제의 직접적인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체제에 가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게 되는 거죠. 1974년에는 2차 중동 쇼크도 발생합니다. 석유한동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데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경제 침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그 조건들이 유신체제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울진 삼척 사태, 60명 가까운 무장 게릴라를 보내서 남한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김일성이가 직접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1.21 사태, 김신조와 31명의 게릴라들이 효자동 뒷동네까지 온 거 아닙니까?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박정희를 직접 겨냥해서 암살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74년에 문세광 8.15 경축식 날 박정희를 향해서 권총을 쏘면서 돌격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남북 간의 긴장 고조, 국내 정치의 위기 고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아져서 유신체제가 단행됐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이 박정희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애초에 융합적 동원체제의 그 융합성을 더 발휘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됩니다. 김종필을 좀 더 전면에 내세우고 주위에 그 강경한 차지철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뒤로 물리고 어떻게든 정치 영역을 넓혀서 융합적 방식을 더 확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융합적 방식을 포기하고 배제적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전환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강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되면서 체제 내에 제동장치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깔때기에 끝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11.26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11.26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체제의 번아웃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유경수 여사의 서거가 어떤 형태로든 박정희 대통령한테 큰 충격을 줬고,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정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그 기울임이 가속화되면서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깔때기의 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 체제 번아웃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60, 70년대 근대화와 박정희를 보면 한편에 이 거대한 좀 비극적 서사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우 논쟁적이고 아직도 정론으로 정리된 바가 없는 인물과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말씀은 특강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이 분야를 전공한 정치 평론가로서 그동안 박정희와 유신체제와 60년대, 70년대를 연구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제 소회,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짚어서 연구하고 정리해야 될 대목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정도로, 또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60년대, 70년대 근대화와 유신체제를 생각할 때 어느 대목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를 제가 환기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특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